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바리안 리서치 김형배 연구위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예,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바바리안 예. 리서치의 김형배입니다. 예, 오늘 네. 뭐 처음 3프로 또 나오셨나요? 네, 제가 예, 처음 보면 저희 데뷔요. 오늘 저희 구독자분들께 뭐 간단하게 정면에 카메라 보고 여기 보시면 됩니다. 와, 네. 예. 처음이어가지고요. 예,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바바리안 리서치의 정희석 이사님과 함께 해외 주식과 해외 산업을 리서치하고 있는 김형배라고 합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뭐 앞으로 자주 뭐 뵙지 않을까. 그러네요.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또 저희는 그 새로운 네네. 분께 굉장히 또 따뜻하거든요. 아니요. 편히 전혀 안 따뜻해요. 안 따뜻하다고요? 예, 일단 몇 마디 하고 가야지. 농담이고요. 무서운데요? 저희 이제 네. 저희 가족과 같은 저희 네. 또 글로벌 라이브 패밀리 분들은 뭐 비판 예. 이런 거 없습니다. 가족입니다. 부럽습니다. 첫 번째 방송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3,000명은 저희 형들, 또 3,000명은 저희 누님들,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글로벌 라이브는. 네. 네, 오늘은 저희 감사합니다. 어떤 주제에 관해서 또 얘기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은 제가 전력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이 전력 위기가 항상 누군가의 위기는 누군가에게 기회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런 위기가 기회로 작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네. 예. 왜 웃으시죠? 아니 왜냐면 형배야. 어디 출신입니까 이거? 최영배요, 최영배. 범죄와의 전쟁. 예. 정말 지겹게 저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두 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얼마나 큰 전력 위기를 겪고 있는지. 네. 인도 같은 경우에는 5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온도가 막 45도, 50도 이렇게 예. 올라가면서 그러니까요. 정말 난리가 났죠. 예, 그러다 난리 보니까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지금 정전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있고 유럽은 너무 크니까 영국을 예로 들어보죠.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풍력 발전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해당 풍력 발전 비중이. 그래서 전체 발전량의 20에서 25% 정도가 풍력 발전. 최영배가 참 인기긴 하네요. 예. 네, 아무튼 풍력 발전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작년 여름에 바람이 아예 안 불면서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체 발전량의 5분의 1 정도가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러면은 보통은 백업 플랜이 있거든요. 그 백업 플랜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인데 2020년 겨울이 너무 춥다 보니까 천연가스 백업 가동을 너무 많이 해서 애초에 재고가 없던 상황에서 이 전쟁 전부터 그 러시아랑 유럽이랑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 러시아의 로드스트롬 파이프라인 때문에 네. 티격태격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충분히 가스를 공급해주질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가 많이 없어서 이 백업 플랜마저도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았죠. 그래서 영국이 참 난리가 났었죠. 예. 전기료가 막 7배가 뛰고 여름 혹시 영국의 어떤 발전 기업에서 우리가 전기가 많이 없으니까 좀 아껴 써달라고 자기 고객들한테 편지를 보냈거든요. 아, 그래요? 겨울에. 근데 편지를 겨울에? 보냈는데 예. 거기다가 털 양말을 딸려보냈어요. 이거라도 신고 힘을 내세요라고. 그래서 진짜 욕 엄청나게 먹었거든요. 예. 그런 사건도 있을 정도로 정말 난리가 났죠. 예.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괜찮을까요? 최근 뭐 산불도 어마어마했고, 네. 뭐 여러 가지 좀 자연재해가 좀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미국도 망했어요. 네, 미국도 이 전력 위기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네. 네. 이게 제가 폭증하는 전력 사고라고 써놨는데 이 전력 사고 대부분이 그냥 정전 사고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 라인이 2015년도, 16년, 17년 이쪽 라인인데 네. 100건이 조금 넘죠. 미국 전체에서. 그런데 18년, 19년, 20년 보시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이 그래프에는 지금 21년이 없지만은 21년에는 거의 400건 가까이 또 치솟으면서 예. 미국의 정전 사태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렇다면 미국은 왜 지금 이런 정전 사태를 겪고 있는가 네. 그 말씀을 드려야겠죠. 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제가 자세하게는 바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간단하게 좀 넘어가면은 기상이변이 너무 심해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너무 심해서 전력 인프라 훼손이 너무 심하다. 이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너무 급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게 두 번째 문제거든요.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어떤 거냐면 예. 태양광 발전을 하려면 날이 좋아야죠. 풍력 발전이 있으려면 바람이 불어야죠. 뭐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건 자연 의존도가 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불안정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한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ESS가 등장을 했죠. 에너지 저장 장치가.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으면은 좋을 때 많이 땡겨서 저장을 해놓고 안 좋을 때 그걸 끌어 쓰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태양광이랑 풍력 발전이 발전하는 확장 속도에 비해서 ESS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런 상황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ESS 발전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력의 갭이 생기는 거죠. 네.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아까 제가 영국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백업이 있거든요. 그 백업은 대부분 뭐 천연가스 이런 쪽인데 재생에너지로 너무 급하게 전환을 하다 보니까 이 전통 에너지 발전을 너무 빨리 폐쇄를 시키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백업마저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실상 트랩에 갇혀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이 네, 말씀하시죠. 아니요. 네. 아니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꼭 가야 될 그런 무조건 가야 무조건 가야 길입니다. 되는데 그게 좀 더디고 그 있다.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예.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네. 부분이죠. 재생에너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재생에너지로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이 워낙 험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예.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네. 네, 뭐 데이터 센터나 뭐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도 요즘 많이 이제 전기를 많이 쓰는 그렇죠. 그런 게 제가 많아지니까 지금 첫 번째 포인트 기상이변이랑 재생에너지는 사실상 공급 포인트고 네. 수요 같은 경우에서 또 데이터 센터를 돌리면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하고 뭐 블록체인 코인 역시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하고 전기차는 말 그대로 전기차 모든 게 다 전기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공급은 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예. 수요는 엄청나게 폭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미국도 이런 환경을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이게 전 세계 미국 사람이 다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 진짜 그거를 버틸 수 있는 그 인프라가 먼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따라가야죠. 그러네요.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좀 걱정이 그렇죠.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이 얘기들을 이런 요인들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면 네. 일단 기상이변인데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미국의 그 피해액이 조 단위 이상, 1빌리언 이상, 1조 이상 되는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예요. 뭐 그냥 1980년대부터 2021년까지 그냥 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오른쪽 표는 또 마찬가지로 발생 건수랑 예. 피해 금액이 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단순히 기상 이변이 늘어나서 뭐 문제다 이렇다기보다는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들어보면은 폭염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은 전력 수요가 아까 인도 예를 든 것처럼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시애틀 아시잖아요. 시애틀. 그 도시는 사실 에어컨 설치가 거의 안 돼 있어요. 왜냐면은 시애틀이 6월, 7월, 8월 여름에 미국에서 날씨가 엄청 좋기로 유명하거든요. 거기는 뭐 정말 에어컨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여름인데도 햇볕은 짱짱한데 습기도 없고 정말 그렇게 좋은 동네인데 요즘에는 날씨가 거꾸로 돼서 막 37도, 39도 이렇게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요? 지금 현재요. 와. 작년에도. 어. 그러니까 이게 에어컨이 필요 없는 지역에서 예. 에어컨을 쓰다 보니까 그렇죠. 전력이 예.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플랜이 세워져 있지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전혀 플랜이 세워져 있지가 않아요. 이런 케이스들이 미국에서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한파와 폭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2월에 텍사스 한파 혹시 뉴스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은 그때 눈 엄청 오고 장난 아니었죠. 예. 그래서 텍사스 주에서만 막 400만 명 가까이가 정전. 예. 그때 뭐 삼성 공장이 또 일시적으로 또 중단되고. 그렇죠. 가정뿐만 아니라 예, 예. 그런 인더스트리얼 산업 쪽에서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었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게 다 송유관 운영이 중단이 되고 또 이런 전력 시설들이 다 파괴가 돼서 일어났던 그런 일이고요. 마찬가지로 산불과 태풍도 뭐 마찬가지죠. 산불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네. 이거는 뭐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예, 없이 예. 어떤 일이 있는지 뭐 너무 잘 아시는 부분들일 테고 예. 또 태풍 같은 경우에 허리케인 미국 남동부 쪽에서 계속해서 밀어닥치면서 뭐 뉴올리언스 이런 데 완전히 작살이 나고 했으니까.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전력 인프라가 계속해서 손상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제가 이 사진을 갖고 온 거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전력 인프라가 지하에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처음에 깔 때부터. 예. 근데 미국은 처음에 깔 때부터 전부 지상에 설치를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재해에 특히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재해는 2020년보다 2021년에 더 심해지고 2021년보다 2022년에 더 심해지는데 또 내년엔 더 심해질 텐데 예. 이렇게 인프라는 지상에 깔아놓은 거 그냥 방치가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참 전력 위기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네, 그게 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사실 이게 이러네요. 그러니까 기상 이변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에 있던 뭐 석탄이나 여러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그런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렇죠. 좀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신재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한 과도기다. 어쩔 과도기죠. 수 없는. 과도기에서 이렇게 볼 어쩔 수 수밖에 없는 측면이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너무 더워졌는데 미국이 네. 또 난리가 났죠. 예. 지금 미국도뿐만 아니라 유럽도 지금 난리가 났다는 그렇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거는 왼쪽은 이제 가뭄 예. 2022년 5월 24일 데이터인데 뭐 제가 설명드릴 것도 없이 굉장히 정말 난리가 났고 보통 그리고 가뭄이랑 폭염은 같이 움직이거든요. 보통 비슷해요 그래프가. 폭염도 그냥 제가 설명드릴 거 없이 지금 미국 폭염 이렇게만 검색해 보셔도 예. 진짜 난리가 난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조금 포인트를 바꿔서 전력 이런 가뭄은 전력도 전력인데 이 제가 지금 표시해 놓고 있는 요 부분 있잖아요. 예. 요 부분이 미국에서 가장 큰 밀 생산지거든요. 근데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예. 밀 난리가 났잖아요. 예. 밀 전체 수출량 1위가 러시아고 뭐 3위인가요? 그게 우크라이나였는데 2위가 미국이거든요. 근데 미국도 지금 이 가뭄 때문에 밀 수출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거기가 5위인데 네. 거기도 가뭄 때문에 수출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력뿐만 아니라 이런 식량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좀 예. 다른 화제긴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네, 폭풍 같은 경우에도 뭐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이 요 14가 요 첫 번째 게 조금 약한 폭풍, 네. 두 번째 게 그냥 허리케인, 세 번째 게 좀 센 허리케인 요건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이 14개 왔는데 예. 2022년에는 최소 14개가 온다. 최대 21개가 온다. 요런 그래프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네, 그런 분석이 될 수가 예. 있고요.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전봇대. 전봇대. 예. 네. 이건 좀 웃긴 얘기인데요. 사실 미국의 대도시가 아니라 좀 시골에 여행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미국은 아직도 이런 나무 전봇대가 많이 있습니다. 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예. 제가 미국에 뭐 오래 살았다면 좀 오래 살았거든요. 얼마 어디 사셨나요?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한 예. 10년 살았거든요. 10년이요? 네, 그 정도 살았는데 이런 나무 전봇대가 뭐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는 거의 없겠지만은 거기서 차로 뭐 한 3시간 정도 들어가면 아직도 시골에는 꽤 있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 산불 나면요. 끝이에요. 나무 전봇대가 뭐 산불 나는데 어떻게 그렇죠. 버틸 수가 잘 타죠.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전봇대가 아직도 말씀하시죠. 저희 박사님도 미국 생활 몇 년 하셨거든요. 예. 저도 샌프란시스코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말씀하시죠. 네. 끝나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저 방송 끝날 때까지. 예. 기다리겠습니다. 예. 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 송전 인프라라고 하죠. 이 나무 전봇대는 이제 배전 인프라라고 해서 변전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그 라인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송전이라는 거는 발전소에서 변전소로 올라가는 그 전달되는 그 인프라를 말하는 건데 이게 70%가 최소 25년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25년이 무조건 25년 지나서부터는 좀 보수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해요. 네. 근데 대부분 보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 송전 인프라의 70%가 예. 대부분이 보수가 안 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기상이변을 끌어다 놓고 보면 네. 이렇게 노후된 인프라가 있는데 여기에 계속해서 뭐 폭풍, 산불 이런 게 밀어닥치니까 사실 전력이 뭐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네. 겁니다. 참 진짜 상황은 안 좋네요. 안 좋네요. 정말 네.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심각하네. 망했어요. 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예. 딱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다 그냥 너무 상황이 좋지 않아서 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위기가 또 어떤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로 작용할 수가 있죠. 네.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기업은 비상발전기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제네락이라고 미국의 가정용 비상발전기 점유율이 한 75% 정도로 1위고 또 산업용, 상업용 네. 그쪽에서도 비상발전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쪽 점유율은 한 50% 넘게 정확한 점유율을 알려주지 않고 있는데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상 미국 비상발전기 시장에서는 독과점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네. 뭐 이게 필요한 이유는 사실 너무 명백하죠. 계속해서 전기가 끊기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뭐 그 빈 기간에는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전기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비상발전기를 많이들 설치를 합니다. 저 비상발전기라는 거 자체가 ESS라고 뭐 봐야 되나요? 어떻게? 아니요, 디젤이에요. 이거. 디젤로? 네, 디젤로 돌아가는 비상발전기고 보통은 예. 집 그 바깥에다가 예. 설치를 해둡니다. 네. 그런 발전기고 그냥 뭐 제가 그냥 갖고 온 게 아니라 이렇게 2021년 9월에 뉴욕타임즈에서
기상이변이 만들어내는 이런 엄청난 전력 위기 때문에 네. 비상발전기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특히 이 제네락이라는 기업이 예. 수혜를 보고 있다. 그런 기사가 나왔었고 예. 얼마 전에 2022년 1월에도 외국의 공영 라디오죠. NPR에도 똑같이 비상발전기, 가정용 네. 비상발전기 세일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설득력이 없으니까 제가 숫자를 갖고 왔는데 이 기업이 2013년부터 17년까지 5년 동안 5년 동안 평균 매출 성장률이 한 10% 정도 나왔어요. 그러다가 18년에 20% 나왔고 19년에 10%. 근데 2020년부터 이때부터 굉장히 기상이변이라든지 크게 늘었잖아요. 네. 이때 36%가 나왔고 매출 성장률이 2021년에 58%가 나왔고 2022년에 올해 이제 가이던스 회사에서 우리 올해 이 정도 매출이 나올 겁니다라고 가이던스를 주잖아요. 예. 그게 45%에서 49% 정도, 그러니까 평균 한 47% 정도 나올 것이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별거 아닌 가정에 설치하는 그런 디젤 비상발전기 되게 별거 아닌 아이템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숫자가 막 40%, 50% 이렇게 매출 성장률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의 미국이 어떤 상황이고 이 비상발전기가 뭐 좀 얼떨결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예.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 회사가 굉장히 잘 팔리다 보니까 예. 사우스캐롤라이나 뭐 좀 낙후된 지역이죠. 거기다가 굉장히 크게 공장을 졌어요. 그래서 22년 4월부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네. 가동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크게 공장을 졌으니까 이제 생산량이 굉장히 크게 늘어난다. 그래서 22년 생산량은 21년보다 약 2배가 늘어난다. 그래서 우리 밀린 주문량을 거의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겨울에 얘기를 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3개월 지나 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생산은 그대로 할 건데 주문량이 너무 많아서 이거 예. 다 안 될 것 같다고. 예. 23년까지 계속 이연이 될 것 같다고. 그 정도로 비상발전기 수요가 넘쳐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만 하면은 뭐 다 기다려야 되네. 사면. 그죠? 기다려야죠. 예. 네. 참. 그래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예. 이제 회사의 포인트인데 네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 보급률이 한 87%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홈 시큐리티, 가정용 홈 시큐리티 이런 게 보급률이 26%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 가정용 비상 발전기는 보급률이 6% 정도밖에 안 돼요. 아직은. 그러니까 그만큼 뭐 잠재성이 좀 있다. 이렇게 그렇죠. 봐도 될까요? 네. 그래서 회사에서 하는 얘기는 적어도 이 홈 시큐리티 보급률까지는 우리가 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26%잖아요. 지금 가정용 비상발전기 6%니까. 그러니까 예. 앞으로 우리가 20% 정도는 더 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1%가 상승할 때마다 우리 매출이 약 3조 정도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근데 이건 좀 약간 제가 볼 때 뻥카 같은데 네.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예. 적어도 20%가 늘어나면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수십조 이상의 시장이 열릴 수 있다. 장기적으로 미국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물론 이 정도까지 되진 않을 거예요. 언젠가는 그런 기상이변에 기상이변이 아니라 뭐 재생에너지가 좀 안정을 자리 잡을 거고 네.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적어도 단기적으로 또는 중기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자리 잡기 전까지는 그런 비상발전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네. 비상발전기가 있었습니다. 양초. 정전 났을 때. 저희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양초 했잖아요. 양초. 정전 많이 셌었죠. 예. 저희 어릴 때는. 그거 해가지고 같이 뭐 또 엄마랑 아버지랑 손잡고 이렇게 뭐 하여튼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예, 쓸데없는 얘기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예. 그리고 뭐 미국에서만 쓰고 있는데 대부분 예. 회사에서 얘기를 하기를 유럽 쪽에서 딜러들이 계속 연락이 온다. 물건을 좀 더 달라. 네네. 물건을 좀 더 달라. 근데 지금 현재 미국에도 물건을 제대로 못 대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못 주고 있다. 하지만 유럽 딜러들이 우리 물건 좀 더 받았으면은 더 팔 수 있는데 좀 아쉬운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비단 유럽뿐만 아니라 호주라든지 일본 그리고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데서도 수요가 좀 회사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인터내셔널 시장에도 국제 시장에도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뭐 여지를 만들어 두고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그래서 가정용뿐만이 아니고 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용이랑 산업 이쪽에서도 발전기를 만들고 있는데 이쪽은 포인트가 2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통신사 쪽에서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뭐 제가 영어 기사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만 네. 뭐라고 하는 거냐면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통신사들이 통신탑을 세우잖아요. 그럼 거기에 무조건 비상 발전기를 만들어라. 이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정전이 나잖아요. 네. 그럼 통신탑이 기능을 못 해요. 전기가 보급이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정전이 나더라도 72시간은 버틸 수 있도록, 그러니까 3일은 버틸 수 있도록 거기다가 비상발전기를 무조건 갖다 붙여라. 법으로 이걸 지정한다. 라고 만들어 놨어요. 예. 그리고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뭐 일리노이, 메릴랜드 이렇게 한 3개 주, 4개 주 정도가 이걸 법으로 지정을 했는데 상황 자체가 이렇게 법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만약에 50개 주 물론 50개 주 다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은 예. 하나, 2개, 3개 이상의 주가 이렇게 법으로 제정을 한다면은 예. 이 회사가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이 회사가 이제 70% 정도 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다. 가정용의 75%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상업용, 그러니까 예. 통신사양, 예. 또는 또 뭐 산업향 예. 이쪽이 최소 50%. 최소 50%. 네. 거의 뭐 독보적인 그런 기업인가요? 뭐 어떤 라이벌도 없이. 라이벌은 있는데요. 예. 사실 점유율이 75%, 최소 50%라고 거의 하면은 벌써, 그쵸. 사실상 그냥 사실상 국가점이라고 봐도 네. 아, 혼자 다 하는구나.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 이제 5G 투자. 5G. 네, 미국에 지금 통신탑이 한 40만 개 정도 있는데 예.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애초에 자기들이 통신사들이 얘기를 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이제는 아예 통신탑을 만들 때는 법으로 뭐 지정 안 하더라도 새 통신탑을 만들 때는 그냥 아예 비상발전기를 붙여버리겠다. 거기다가 처음부터. 그래서 5G 투자가 늘어나면서 네. 통신탑이 늘어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늘어나는 만큼의 비상발전기가 더 추가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흘러가겠죠. 예. 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 장비 렌탈 기업들이 네. 이동식 발전기에 대해서, 이동식 비상발전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문을 넣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이동식. 예. 이동식 비상발전기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요 네모난 안직사각형 예. 그거는 집에다가 딱 박아놓고 쓰는 그런 예. 비상발전기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동식으로 포터블하게 뭐 끌고 다니면서 네네네. 쓸 수 있는 그런 비상발전기거든요. 요거를 이제 장비 렌탈 기업들이 주문을 하는 이유는 2021년 11월 달에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게 이제 8년 동안 한 1,500조 정도. 근데 대부분이 전통 인프라예요. 뭐 교통, 뭐 교량, 철도 이런 거 고치는 그런 데 쓰이는 이제 돈인데 네. 그러다 보면 굉장히 큰 공사판이 일어나겠잖아요. 근데 미국도 워낙 크다 보니까 전기를 막 끌어다니는 게 좀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비상발전기를 또 이동식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비상발전기를 많이 쓰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지금 주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네. 그게 또 두 번째 포인트가 예. 되겠습니다. 가정용, 산업용 이렇게. 네, 그렇게 되고 네. 마지막이 이거는 뭐 그냥 히든 카드라고 히든 카드. 할 수 있죠. 예. 또는 뭐 그냥 격가지라고 보셔도 되고요. 뭐 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출을 했어요. 사실 메인은 아닌데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장에 진출을 2020년에 했고요. 예. 근데 거의 이제 나중에 되면 아까는 이제 그 디젤 기반으로 되어 있는 뭐 비상용 발전기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전체 매출이 예. 70% 가까이가 가정용 비상 발전기고요. 예. 그다음에 27% 정도가 네. 이 산업용 아까 말씀드린 통신탑, 통신용 네. 그런 산업용 고 비상 발전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3%가 ESS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죠, 사실. 결국에는 저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저쪽으로 가야 되죠. 그죠? 결국에는 저쪽으로 가야 되죠. 장기적으로는, 초장기적으로는. 네. 그런데 ESS가 생각보다 빨리 지금 설치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사실 공급망이 마비가 됐고 인플레이션이 있고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이 좀 생각보다 심하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뭐 아시겠지만은 미국 정부에서 중국 그 뭔가요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계속해서 태클을 걸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올라오고 있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뭐 같은 말이지만 저도 누구보다도 이런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이고 이 길이 저희가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네. 그 길이 굉장히 좀 가시밭길인 것 같기는 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니까 빨리 갈 수가 없다는 그런 상황이죠. 예. 빨리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예.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렇게 중간에서 예.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표정이 진짜 걱정하는 것 같아서 진짜 감정이입이 되네. 걱정이죠. 예, 감정이입이 됩니다. 두려운 지금. 거죠. 예. 에너지 위기가. 아니 왜냐면은 네. 제가 주제를 조금 돌려보면은 예. 이제 진짜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사실. 왜냐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그 석탄 발전을 다시 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석탄 발전을 떼겠다고 얘기한 주체가 누구냐면 네. 녹색당이에요. 녹색당이 예. 석탄 발전을 떼겠다는 건 너무 급해서 정말 예.
막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를 하는 예. 거거든요. 마지막 이제 수단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이 제네락이라는 기업이 막 뭐 테슬라라든지 뭐 저희가 잘 아는 태양광 기업들 있죠, 뭐 인페이즈 에너지, 솔라에지 그런 기업들보다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 그럴 수는 없죠. 네. 그런데 어떤 중간 과정에서는 비슷하게 매력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그런 주가는 관점으로. 어떤가요? 최근에 주가 안 좋죠. 주가 안 좋아요? 네. 요즘 뭐 주가가 아니 중국이고- 매출도 저렇게 많이 나오고 아, 예, 주가 안 점유율도 좋습니다. 엄청난데 아니에요. 주가 요즘에는 펀더멘탈로 움직이지 않아요. 주가가 예. 더 잘 아시겠지만은 예. 요즘 뭐 펀더멘탈이라든지 밸류에이션이라든지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죠. 밸류에이션도 전 방고기지라 그런지 주가가 안 좋다고 하니까 확 땡기는데요. 밸류에이션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승부사입니다. 이쪽은. 밸류에이션적으로는 지금 PER 22년 기준 한 20배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성장률이 한 40% 정도 나오니까 내년에도 뭐 최소한 20% 정도 나올 것 같고 예. 네, 그런 상황에서 20배를 받고 있고 또 태양광 기업들이 솔라에지랑 인페이지도 한 40% 50%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인페이지가 지금 PR이 한 50배 정도 되고 솔라에지가 한 30배인가 40배인가 그 정도 되니까 밸류에이션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이 있죠. 네. 그래서 단기적 관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ESS 같은 경우에도 미국은 ESS가 테슬라, 인페이지 이런 기업들이 꽉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메인 플레이어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메인 플레이어가 될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고성장하는 시장의 과실을 일부는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워낙에 이런 발전기 쪽으로 먼저 선점을 해놓다 보니까 미국 50개 주에 딜러망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거든요. 네. 한 9천 명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좀 선점해 놓은 딜러망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망을 이용을 해서 좀 빠르게 그래도 확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감들이 좀 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연간 성장률이 올해 예. 한 70에서 80%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회사에서는. 예. 그래서 ESS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인페이지라든지 솔라이즈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하고 있는 마이크로 인버터 시장에도 지금 출시를 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인 플레이어가 될 수는 없겠지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고성장하는 시장에 좀 그런 떡고물을 챙겨 먹을 수 있는 그런 히든 카드로 네. 제공하지 않을까. 네, 그 정도로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다 좋은데, 예. 다 좋은데 뭐 모든 게 다 좋은 기업은 없죠. 모든 게 다 좋은 기업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지금은 마진이에요. 성장률보다는. 네, 모든 기업들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겪고 있는 문제긴 합니다만 공급망이 붕괴가 됐고 또 원재료비가 상승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인건비도 정말 노답이고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젊으신 게 보입니다. 저 노답으로 이렇게 쓰셨어요. 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예. 2021년 1분기에 매출 총이익률이 한 40% 정도 나왔고 예. 영업이익률이 한 23.5%, 4%, 그 정도 나왔는데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이게 부담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회사에서는 뭐 안 좋은 상황이고 예. 하지만은 가격 인상을 했고 만약 필요하다면 가격 인상을 한 번 더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 4월에 공장을 굉장히 크게 세워서 대량 네. 생산이 들어가니까 예. 거기에서 또 레버리지 효과가 좀 나올 것이다. 또 플러스 하반기에는 그래도 좀 물류 비용이 완화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점진적으로 제가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요것만 표시를 해놨는데 37% 정도까지는 4분기에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거는 좀 봐야죠. 어떻게 네. 될지. 너무 매크로에 좌우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미국의 그런 노동 시장이 얼마나 빨리 뭐 회복을 할지 그런 부분에 좌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가 굉장히 아직도 크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네락. 예. 근데 이제 오늘 김영배 연구위원님께서 너무 솔직하게 준비해 주셨는데 안 좋은 점 또 안 좋다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니까 더 저희 구독자분들이 더 솔직하게 좀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오늘 좀 처음 나오셨는데 예, 좀 감사합니다. 긴장이 많이 됐어요. 예, 오늘 뭐 상당히 열변을 토하셔서 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해주셨고 예. 사실 첫 방송 이 정도 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네, 첫 방송 이 정도면 저는 너무나 훌륭하셨다. 저는 앞이 깜깜했거든요, 사실. 네, 예. 저는 손을 떨었어요 예. 첫 방송에. 그러셨어요. 네. 이거 보신 분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두 번째 시간 이렇게 꾸며주신 바바리안 리서치 김영배 연구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 오늘 또 약간 새로운 영역에 대해 공부 한번 해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보통 뭐 빅테크 기업이나 메이저 기업들은 익숙하지만 이런 기회를 빌어서 좀 새로운 또 신선 영역의 종목을 한번 공부한 게 의미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연구원님 발표해준 형식이 보통 이제 기관들이 종목을 발굴하는 형태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어떤 환경 변화에 따라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일단 얻고 나서 그 투자 아이디어를 약간 디벨롭해서 거기에서 좋은 투자 대상을 찾고 그 다음에 또 그 투자 대상이 적절한 가격인지 같은 또 디자인을 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평소에 표현할 때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고 그걸 잘 디자인해서 액션으로 옮긴다고 많이 표현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완결성 있는 아이디어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뭐 피터 린치 같은 미국의 성장주 투자의 대표적인 매니저들도 보통 많이 선호했던 게 지루한 업종에 좋은 기회가 발굴한다. 그리고 이름이 굉장히 단순한 기업을 굉장히 선호한다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이름이 단순한 기업? 애플 이런 거 단순하잖아요. 네, 제네락 이름 마음에 드는데요. 제네락? 저도 공부 조금 더 해보고 조금 더 아이디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그 빠르게 광고 보고 와서 3부 장우석 부사장님 이어가겠습니다. 예.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